돈을 벌고 싶은가? 정말 돈의 주인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적절한 수단을 찾아라. 장담하건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정말 어려운 것은 번 돈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에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쓴다면 부자가 된다. 이 말이 당연한가? 하지만 우리는 늘 잊고 있는 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낙천적인 인물인 미코버는 이렇게 말했다. 한 해에 20파운드를 버는 사람이 20파운드 6펜스를 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길이고 1년에 똑같이 20파운드를 벌지만 19파운드 6펜스만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그거야 다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가? 바로 거기에 땀 흘려 돈을 모아도 늘 돈이 부족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나는 열심히 절약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사람들은 절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진정한 절약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더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고 제 이웃도 저와 수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의 재산은 매년 불어나는데 제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도 그처럼 절약하며 사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스스로 절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남은 치즈 부스러기를 버리지 않고 양초 토막을 아껴 쓰고 세탁소 주인과 다투며 세탁비를 2펜스 깎는 등 자질구레하고 째째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약은 이런 인색함을 이르는 말이 아니다. 불행히도 이런 사람일수록 절약은 반쪽짜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역시 문제다. 그는 2펜스짜리 물건을 0.5펜스 깎아 사서 돈을 아꼈다고 으스해지고 다른 곳에 쓸 여유가 생겼다면서 이것이 절약이라고 착각한다. 등류가 일반화되지 않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보라. 당신은 어느 농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며 맛있는 저녁을 대접받는다. 하지만 식사 후에 촛불 한 개만 켜져 있는 거실에서 책을 읽을 수 없다. 주인은 그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동네에서 저녁에 책을 읽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한 번에 2개의 초를 켜려면 적어도 배 한 척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아시죠? 저희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분의 초를 더 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주인의 말대로 초를 절약하면 1년에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를 하나 더 켜고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정보는 양초 한 트럭보다 훨씬 귀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인은 양초를 아끼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읍내로 나가 20에서 30달러나 주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들인다.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업가가 적지 않다. 주인이 아껴 쓰는 초는 사무용지로 대체된다. 자신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사업가라고 으쓱하며 그는 헌 봉투와 종이 조각을 모아둔 채 절대 새 종이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쓸 종이값을 아낄 수 있으니 그런 자신이 뿌듯할 것이다. 하지만 종이 몇 장을 아끼는 것으로 큰일이라도 해낸 듯 들뜨는 사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충분히 아꼈으니 그 돈으로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화려한 마차를 몰아도 된다고 착각한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를 아무리 마개를 틀어막아도 병목 입구로 흘려보내는 것, 푼돈에는 현명하지만 큰돈에는 어리석은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렇게 하나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해 값싼 청어를 한 마리 사들고 마차를 빌려 집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런 식의 절약으로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진정한 절약이란 얼마를 벌든 버는 돈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옷이 헐었다고 해도 좀 더 입고 되도록 새 장갑은 사지 말고 철진한 드레스는 수선해서 입어라. 밥상도 소박하게 차려라. 그러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한 매달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액수라도 그 돈에 이자가 붙고 계속 쌓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습관이 몸에 익으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무분별한 소비보다 합리적인 절약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잘못된 절약 습관을 고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나는 이 방법이 사치벽, 특히 잘못된 절약 습관을 고치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입은 많은데 연말 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라. 종이 몇 장에 모든 지출 항목을 적어 책으로 만든다. 이 책의 왼쪽에는 필수품 또는 편의용품이라고 적고 오른쪽에는 사치품이라고 적는다. 그러면 사치품에 들어가는 돈이 필수품이나 편의용품보다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이 주는 진정한 안락함은 버는 돈의 극히 일부분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 남들의 눈이다. 만약 이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장님이라면 무엇 때문에 좋은 옷이나 가구에 신경을 쓰겠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헛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둘러보라. 흔히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외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것은 당연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부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며 누구나 똑같은 부를 소유할 수도 없다. 이 말에 토를 달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데 비해 저는 고작 1,000달러밖에 벌지 못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도 저처럼 가난했지요. 그런데 그는 부자가 되더니 으슥해졌고 그런 그를 보니 괜한 경쟁심이 생기더군요. 그보다 덜 벌어도 그에게 꼴리고 싶지 않아 마차 한 대를 사야겠다 싶어요. 당장 그럴 돈은 없지만 빌려서라도 내가 그보다 꼴릴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 사람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아주 쉽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 사람만큼 부자라고 믿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체면을 차리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의 가족은 집에서 찬손을 녹여야 하고 필수품을 살 때마다 수없이 망설이며 당신의 거치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하지만 거치레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옆집에 사는 존슨 부인이 결혼한 건 다 남편의 돈 때문이래요. 스미스 부인은 옆집 부인을 이렇게 험담한다. 그러면서도 존슨 부인이 아름다운 낙타털로 만든 1,000달러짜리 쇼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남편을 졸라 모조쇼리라도 사달라고 닥달한다. 그러고는 모조쇼를 걸치고 예배당에 가서 존슨 부인의 옆자리에 앉는다. 자신이 그녀와 똑같이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허영심과 질투의 눈이 멀면 결코 남들처럼 될 수 없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 대중이 선도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유행에 관한 한 그 원칙을 무시하곤 한다. 스스로 귀족이라고 칭하는 극소수의 몇몇이 세운 이상적이라는 잘못된 정의에 자신을 몰아세운다.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허울 좋은 겉모습에 취해 가진 재산마저 탕진하고 만다. 반면에 자기 수입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고 비가 올지도 모르는 날을 위해 미리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현명한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돈 버는 일에도 현명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유사한 원인은 유사한 결과를 낳는 법이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하면서 어떻게 돈이 모이길 바라는가. 현재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버는 족족 쓰기 바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다. 물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값싼 가구를 쓰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싼 옷을 입고 하인 횟수를 줄이고 파티나 극장 관람을 되도록 줄이고 여행 횟수를 줄이고 담배나 술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둥지의 작은 일, 즉 소액의 동잣돈으로 이자를 붙이거나 부동산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재산이라도 꾸준히 불어나는 즐거움에 매우 놀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절약 습관이 몸에 익을 것이다. 정장이나 모자, 드레스가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았다고 하지만 다음해에는 그것이 유행될 테고 낡았다고 하기에는 충분히 입을 만하다. 샘물이 샴페인보다 맛있으며 찬물에 목욕하고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 더 짜릿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들과 저녁 낭독회를 열고 혹은 집안에서 1시간 동안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화려한 파티보다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다. 절약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언제나 비용의 차이를 고려할 것이고 그럴수록 절약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할 돈을 벌어놓고 또 한순간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더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활비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1년에 2만 달러 이상을 쓰면서 생계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를 모르고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며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불평한다. 반면에 1년에 1,000달러만으로도 누구보다 알차고 즐겁게 사는 가정도 있다. 번영은 역경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다. 갑작스럽게 얻은 번영은 특히 더 그렇다. 쉽게 온 것은 쉽게 나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교만과 허영은 잠시라도 허용되는 순간 큰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 갉아먹는 해충이나 다름없다.
흔히 소득이 늘기 시작하면 돈 쓸 궁리부터 해 사치품을 사들인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출이 수입을 집어삼킨다. 외모를 유지하고 돈맛을 보려는 어리석은 욕심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아내에게 고급 소파를 사주었다. 소파를 샀는데 3만 달러나 들었다니까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소파가 집에 도착하고 보니 그에 어울리는 의자가 아쉽더군요. 의자를 들어놓자 그에 맞는 장식장이나 카페, 테이블이 필요해졌어요. 그렇게 집안에 있는 가구를 모두 바꾸자 이번에는 집이 너무 작고 구식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새로 산 가구에 어울리는 큰 집을 지었죠. 소파 한 개에 3만 달러만이라고 생각한 것이 근사한 집 유지하기 위해 하인을 들이고 장식품을 새로 하기 위해 매년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죠.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소파 한 개가 나를 피할 수 없는 덫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부유함에 들뜨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욕구를 미리 막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